강남대학교 김병일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조세 전 분야에 걸쳐서 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한국 세무 포럼이라는 이런 묵직한 이런 포럼을 창립해 주신 한국 세무사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발표 기회를 주신 원경희 회장님, 그리고 김한석 운영위원장님께 감사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관계자분들께 심심한 감사 표현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발제한 분야는 아까 우리 사회자이신 윤태하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신탁법이 1960년 12월 30일 날 만들어졌습니다. 참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조선 민사령이라는 그러한 령에 의해서 그렇게 신탁에 관련된 분야가 조선 민사령 제1호에 따라 가지고 1조에 보면 7회 2호에 신탁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령에 의하지 않은 경우는 1조 7조에 의한 신탁법에 의한다라고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드디어 폐지가 되는 해가 바로 1961년 12월 30일 역사적인 해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신탁에 대한 우리나라의 신탁 관련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과연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전체적인 윤곽을 간단히 한번 보고 오늘 발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탁법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당시에 만들어질 때는 신탁업법도 지금 이야기하는 신탁업도 같이 규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탁법은 지금 우리 현재의 신탁법과 신탁업을 유지로 하는 그러한 자금시장법을 같이 아우르는 그러한 신탁법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뒤에 2007년 정도인가 그게 이제 바꿔집니다. 그때 7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자본시장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신탁업법이 이제 따로 있었습니다. 신탁업법이 따로 있으나 아까 말씀한 대로 신탁법이 있었고 신탁업법이 따로 있었고, 신탁업법은 1961년 12월 31일 날 제정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걸 다시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신탁법은 1960년 12월 30일 날 만들어졌고 하루 뒤에 신탁업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두 양대 축으로 쭉 이루어오다가 먼저 신탁업법이 먼저 폐지가 됩니다. 그게 바로 2007년도에 폐지가 돼서 2009년도에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흡수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일단 양축으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오다가 또 다시 분화가 하나 됩니다. 언제 분화가 되냐면 2014년도에 공익신탁에 관한 규정이 공익신탁법으로 별도로 이렇게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2015년도에 공익신탁법이 만들어져서 이 세 개의 축으로 지금은 이루어졌다. 신탁법, 그 다음에 자본시장법, 그 다음에 공익신탁법,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료집 중심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머릿말 3페이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제4페이지에 보면 신탁의 법적 구조와 신탁 과세 이론도 그동안에 많이 논의가 되고 해서 이 분야도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서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11페이지 신탁세제의 평가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신탁법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보시면 개정신탁법이 새로운 제도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크게 잘 아시는 대로 자기신탁이라든가 유언대용신탁, 수익자 연속신탁이라든가 수익증권 발행신탁 등 새로운 제도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에 부응하는 그러한 세제를 이렇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대로 이게 법이 개정될 때 같이 학제적으로 다 관련 분야가 다 연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신탁법이 2006년도에 시행이 될 때 동시에 이제 같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그 신탁세제도 같이 잘 아시는 대로 동시에 같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2007년 9월 이제 2006년도에 이제 신탁법이 개정이 되고 84년 만에 개정되고 그 다음에 2007년 9월 30일 날 신탁법 시행과 동시에 그에 관련된 신탁세제도 동시에 가동이 되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상당히 이렇게 축적이 되어 있는 분야가 상당히 깊이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지금 9년 만에 지금 이 신탁세제에 대해서 올해 발표가 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더 축적된 진일보된 세제 발전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탁세제 평가 중에서 여러분 보시면 12페이지에 보시면 그동안에 신탁세제가 신탁법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전혀 없었고 소득세법도 마찬가지, 법인세법 마찬가지고 수익자 과세 신탁 중심으로 돼 있고 부가가치세는 오락가락 좀 했었죠. 여기 나와 있는다시피 처음에는 유탁자 또는 수익자 그렇게 대부분 판례. 그 다음에 타액 신탁에 대한 수탁자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드디어 이제 이 유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규정하는 제도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수탁자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2017년도에 법이 개정돼 버렸습니다. 그 뒤에 예외적이고 담보신탁이라든가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정미사업에 관련된 분야만 이렇게 수탁자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증세법은 큰 거의 없었고 14페이지의 중간쯤 보시면 그 신탁 수익의 이익에 대한 평가 규정이 종전에 잘 아시는 대로 이자율을 10%에서 현실화시킨다 해서 3%로 어떻게 보면 환원율이죠. 이렇게 낮춤으로써 어떻게 보면 재산평가 금액이 약간 커지게 만들어진 외에는 거의 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세제 그러면 평가라고 간단히 써놨는데 제목만 봐도 뭐 충분히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목만 보고 넘어갔습니다. 신탁 과세 구조가 너무 획일적이었다. 수익자 과세 유지로 되어 있고 보충적으로 유탁자 과세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 신탁 도관설에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새로운 신탁 제도와 신탁 세제가 그렇게 유리된 상황이었다. 이렇게 유연 대용 신탁이라든가 수익자 연속 신탁이라든가 목적 신탁 이러한 자기 신탁 등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부응하는 신탁 세제는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탁 세제의 활성화라든가 그런 측면에 걸림돌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적 안정성의 결여 등으로. 그 다음에 이제 신탁을 통한 조세 회피 대처가 미흡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잘 아시는 대로 종합 부동산세 또한 수탁자 과세에 의해서 조세 회피 문제가 나타나서 그런 문제에 대한 대처가 좀 미흡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올해 신탁세제 개정안은 크게 보시면 17페이지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아주 크게 변한 게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일본어로 치면 법인과세 신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도입된 게 크게 달라진 수 있고 그래서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 방식을 여기 수익제 과세 원칙으로 하되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큰 변화가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를 원칙적으로 수탁자 과세로 이렇게 변경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의 인식이 쉽고 용이하고 세금 계산서 수수 등 명확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수탁자 과세로 원칙을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자를 유탁자로 변경을 했고 그 다음 소득세 법인세의 유탁자 과세 적용 범위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탁자에게 과세하는 제도를
뒀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5페이지에 그러면 이러한 신탁 세제를 이렇게 위반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세제 제도 발전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을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일단 세제 개편의 기본 방향이라는 거 항시 여러분들 늘 말씀하시는 대로 뭐 공평성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 뭐 조세 중립성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단순해야 된다. 국제적인 정합성과 일치를 해야 된다 등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런 예외는 아니겠죠. 공평하고 조세 중립성이 이렇게 확보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탁 같은 경우는 워낙 이렇게 다양하고 그 변화무쌍하게 유탁자의 신인관계에 의해서 수탁자의 계약이라든가 워낙 많이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들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쭉 보면 신탁 과세 구조의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간 이제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 문제인데 사실 보면 어떤 제도든지 어떤 세제를 설계한 것인가는 조세 법률 관계를 둘러싼 여러 당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세무사분도 하나의 당사자죠. 국민, 그다음 국민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뭐 과세 주체 등등 여러 당사자 그 이익을 아주 상호 어떻게 잘 조정할 것인가 그런 게 이제 초점을 맞춰줘야 될 겁니다. 어떤 제도든 개편할 때 답이 참 어려우면 국민한테 물어봐라. 하여튼 국민의 어떤 것이 국민한테 편리한 제도이고 국민한테 얼마나 호응되는 그런 제도인지 그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 제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번에 이제 수탁자 단계에서 수탁자에게 법인세를 과세한다는 소위 법인 과세 신탁을 선택적으로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유탁자가 신탁을 지배 통제하는 경우에는 제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다음 페이지 26페이지 중심으로 한번 2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러분 과세 방식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신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탁자의 조세 회피를 방지했다는 점에서 이번에 개정안에 아주 큰 획기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한번 같이 해보자는 게 뭐냐면 이거를 선택적으로 허용을 했는데 그러면은 선택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과 활용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 간의 어떤 과세의 형평성은 과연 어떻게 지킬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선택상으로 하다 보니까 목적 신탁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유탁자가 사망한 후에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든가 2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유탁자의 유언에 의해서 신탁이 설정되어서 유탁자의 상속인이 유탁자의 주의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 등 이런 경우에 유탁자에게 과세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는 법인과세 신탁을 적용하는 방안들도 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이게 관련된 규정에 대한 적용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법인세 과세 특례 규정을 법인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1장하고 2장의 규정에 우선해서 이번에 이 제도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법인과세 신탁 재산은 각각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의제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과세 신탁 재산 그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내국법인을 의제를 하고 있으면 1, 2장, 3장, 2장의 2 이외의 1장, 2장 여러분 보면 총칙, 납세의무자라든가 쭉 적어 있는 1조부터 12조까지 법인세법
그 다음에 제2장에 나와 있는 것, 13조부터 76조까지 나와 있는 그런 내국법원에 관련된 내용은 어느 범위에서 적용을 할 것인가. 명시적으로 법인과세 신탁재산과 법인과세 수탁자라는 용어가 있는 것만 적용할 것인가. 그 외의 분야는 적용 대상이 아닐 것인가라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유탁자 과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탁자 과세는 아까 말씀한 대로 신탁을 유탁자가 사실상 지배 통제하는 경우에는 사실 유탁자가 실질적으로 이러고 저러고 하기 때문에 유탁자한테 과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시행령으로 이제 위임을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과연 어느 정도 범위가 실질적으로 통제 지배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좀 명확하니 돼야만이 사실 보면 법적 안정성이 제고되지 않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28페이지 중간쯤 보면 이런 몇 말씀만 적어놨습니다. 첫째,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해서 경제적 혜택을 받는 경우뿐만이 아니고 신탁의 운용 등에 직간접적으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라든가, 두 번째 바로 밑에 보면 신탁 제도 활성화 측면에서 영국의 사전 소유 자산 신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유탁자가 자녀한테 증여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증여 재산에 대한 실질적 이용이라든가 점유를 유탁자가 만일 행사를 한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신탁 자산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자녀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유탁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 이러한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탁자의 재량행위로 인한 조세 회피를 줄이기 위해서 신탁 자체에 과세하는 방안들이 이렇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세목별로 간단히 한번 보시면 소득세, 법인세 관련해서 신탁 재산의 유보이익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 이번에 이제 법인과세 신탁 같은 경우에 여러분 보면 전액을 예를 들어서 빼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28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환원 방식이고, 두 번째 이제 신탁과세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이중과세 방지를 하는 방식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29페이지에 보시면 셋째 줄에 이러한 방식이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지불된 이익분은 신탁의 소득 계산에서 모두 송금으로 산입된 제도로 페이스루 방식이라고 합니다. 사실 보면 여기에 유사하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번에 개정안에 이렇게 들어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 보면 미국과 같은 경우는 신탁은 법인이 아니죠. 회사가 아니죠. 다만 이제 체크박스 룰에 의해서 자기가 신탁을 회사로 선택하겠다. 그렇다면 회사하고 같은 예를 들어 세무 어떤 계산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방식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런 문제인데, 이제 제 생각은 뭐냐면 이번에 이제 초기고 그러기 때문에 세무 단순성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봐서 이런 방식도 좀 나름대로 상당히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번에 아까 말씀한 대로 이렇게 수탁자 이번에 이제 과세로 함으로써 나름대로 상당히 그동안에 문제됐던 것들이 많이 클리어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30페이지 한번 보시면, 30페이지 한 두 번째 단락에 한번 보시면, 이번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변경과 관련해서 처분 신탁으로 만일 부동산을 처분을 했다. 그 바로 위에 보면 그 신탁 운용 단계인데, 거기 보면 설정이라든가 수익자 이전 단계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면 처분할 경우에 건물은 만일 신탁회사인 수탁자가, 그리고 토지는 소득세법이라든가 법인세법상 수익자 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유탁자가 각각 공급하게 될 것이 아닌가. 혹시 그렇게 되면 이 건물과 토지의 공급 주체가 많이 달라지게 됐을 때 토지는 유탁자, 그리고 건물은 수탁자가 되어서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의 안분
문제의 해결 방안이 좀 명쾌하니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석에 여러분 130에 보시면 현재 부가가치세법 29조 9항에 보면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분계산, 그러니까 주체가 같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달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거를 좀 명쾌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동안에 납세 의무자가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를 이제 이렇게 변경함으로써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될지 추징 문제가 또 나타날 수 있어서 유탁자 자금을 신탁 계약 해지에도 이렇게 유탁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 않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신탁 수익권에 대한 과세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대법원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나와 있고, 행정에서는 그동안에 수익권 양도에 대해서 신탁 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한다고 그래서 제하고 공급으로 봤던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탁 차차달라에 보시면 유탁자 과세와 수탁자 과세 방안에 대해서 이제 수익자 과세 원칙을 주장하는 이제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소개 차원에서 나름대로 또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나 넣어놓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 쭉 넘어가서 상속세 증여세 분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되겠습니다. 신탁의 존속 기간의 문제입니다. 신탁이라는 게 사실 여러분 보면 이게 존속 기간의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신탁의 존속 기간. 그러다 보니까 만일 수익권이 수익자에게 귀속돼야 되는데 신탁이로부터 장기간 예를 들어서 유지되면 신탁 재산은 거기에 구속돼 가지고 사실 보면 물자의 융통을 저해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조세회피를 이렇게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같은 경우에는 영구 구속 금지의 원칙을 근간으로 해서 신탁 종속 기간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 도입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33페이지로 쭉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한 대7줄 밑에 보면 영국 같은 경우 신탁 재산의 장기간 구속 문제를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세 회피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도 도입했으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류분의 문제인데, 사실 보면 이제 수익자 연속 신탁이라든가 유언 대용 신탁이라든가 거기에 신탁의 이익, 수입권이라든가 원본 수익권 이런 거를 정확하니 예를 들어서 이게 계산한다는 게 참 어려웠고, 나중에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유류분 문제가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법적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좀 명쾌하니 어떠한 다른 사법적 측면에서 좀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한번 적어놨습니다. 최근에 거기에 지방법원 판례도 하나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 쭉 넘어가셔서 이제 신탁 이익의 평가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수익자 연속 신탁의 범위 문제인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자 연속 신탁 그대로 나와 있는 법문에 나와 있는 그것만 딱 인정을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상속세를 과세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속세법에서 수익자 연속 신탁을 규정을 해서 우리보다 범위를 넓게 해놨습니다. 일본도 이제 신탁법은 우리하고 똑같은데 상속세법에서 수익자 연속 신탁하고 비슷한 그러한 내용, 예를 들어서 수익자 지정권이라든가 수익자 변경권을 통해서 똑같은 효과를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수익자 연속 신탁으로 봐서 이렇게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한 거 보면 우리도 경제적 실질이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신탁 이익의 평가 문제는 아까 간단히 언급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본 수익권, 지금 뭐 수입 수익권 그러한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현행 규정에 또 보면 이제 우선 수익권과 후순위 수익권이라든가 그런 측면도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35페이지 상단에 그 이외에 우선 수익권과 후순위 수익권의 평가 문제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한번 간단히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익자 연속 신탁에 따른 세대 생략 이전 세제 문제인데, 우리 일단 보면 수익자 연속 신탁은 유탁자가 자기가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누구한테 주는 법은 이렇게 돼요. 유탁자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세금은 제1수익자에서 제2수익자에서 나는 그 단계에서 세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괴리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보면 어떤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냐면 주석에 이제 151을 한번 잠깐 한번 보시면 이 그 두째 줄에 보면 세대 생략 수익자가 현재 이익을 보유하지 않은 채 선순위 수익자의 사망 등의 신탁 종료 사유로 신탁 원본이 이전되는 경우라든가, 예를 들면 이제 딱히 지정하지 않고 다른 요인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받게 됐을 때, 그러면 신탁한테 다 돌아옵니다. 그러면 신탁이 누구한테 줄 것인가?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손자한테 가게 됐다. 그러면은 거기에 쉽게 이야기하면 세대 생략세제를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를 좀 명쾌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한 줄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우리나라가 신탁세제 활성화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번에 들어간 거 보면 신탁세제가 활성화 뭐 되기는 될 것 같은데 좀 많이 도와주고 사회 변동을 좀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좀 뒀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교육이라든가 결혼, 자녀 양육 신탁 등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특례제도를 도입했으면 어떻겠느냐.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는 나와 있죠. 장애인 신탁.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일본처럼 도입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참 재미있는 거는 그 젤로 종합부동산세 바로 앞에 보면 20세 이상 50세 미만인 개인이 결혼, 자녀 양육 자금에 충당하기 위한 결혼이라든가 자녀 양육 지원 신탁에 대해서는 1,000만 엔까지, 원이 아니고 엔입니다. 그 잘못됐습니다. 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도 결혼도 늦어지고 이렇게 인구 절벽이 되는 상황에서 이런 제도를 좀 활용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 이번에 사실 보면 이제 유탁자로 이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를 도입할 때 부가세고 종합부동산세고 도입할 때 미국처럼 취소 불능 신탁이냐 취소 가능 신탁이냐, 취소 가능 신탁이면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보면 유탁자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센 거, 그 다음에 불능은 좀 어려운 거, 그런 걸로 구별해서 좀 단순하는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 의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세 회피 관련 내용은 여러분 보면 이제 법인이 사업의 전부 일부라든가 중요 부분을 떼어내 가지고 신탁해서 법인세를 면탈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참고로 법인이 특정 사업부를 신탁에 위탁해 가지고 주주 등을 그 수익자로 한다든가 그런 내용을 이렇게 구분해서 법인의 중요 사업을 신탁으로 분리하는 유형, 이렇게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조세 관련 내용 보면 잘 아시는 대로 당사자가 신탁의 당사자, 유탁자, 수탁자 38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익자, 신탁재산의 소재지 등 여러 가지 네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네 가지가 각 나라가 다른 곳에 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해석의 문제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기타 문제로 사회신탁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공익신탁에 관련된 내용, 왜 공익신탁에 관련된 경우에 있어서 공익신탁을 통해서 공익법인을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만 상속세,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임해 주는 것,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인지세라든가 다양한 세금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모처럼 기회에 아주 좋은 기회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한 번에 완벽하게 되기는 힘들지만은 하나하나 차츰차츰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이번에 기반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우리 세무사분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아주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많이 응원을 하셔서 좋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 신탁세제 개정안에서 특히 그 눈에 띄는 것이 이제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제도 그리고 각 세법별 세목별 납세 의무자를 그 판례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서 명확하게 했다는 점, 부가치세법에서는 이제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종부세에서는 오히려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렇게 바꾸는. 그래서 상당히 그 대폭적인 개정을 해가지고 신탁의 현실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완벽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그 조세의 중립성이나 실질과세, 조세 회피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잘 지적해 주시고 신탁 세제가 좀 더 합리적이고 완전한 세제로 될 수 있게 많은 연구와 제언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